세계질서 분석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란에서 이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세는 이 지역 전체의 지정학을 뒤흔들 충격적인 전환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붕괴한 경제가 불씨가 되어 작은 불꽃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전국으로 번진 거대한 저항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측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군대와 무기 그리고 정교한 탄압기구를 가진 정권을 상대로 이란 시민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란 민족은 기계뿐 아니라 강철 같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역의 또 다른 전랑 민족과 대비되는 이미지로 그들을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거센 탄압 속에서라면 저항운동은 약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러서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중심은 6일 테헤란의 시장에서였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무장한 이란군이 장악하고 경계하던 그곳이 이제 시민들에 의해 극적으로 다시 점거될 줄은 말입니다. 이는 이슬람 공화국에 내려진 정치적 사형 선고로 여겨지는 신호였습니다. 서방의 시선에는 그저 카펫과 향신료, 수공예품을 파는 관광지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란인들에게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는 국가의 경제 혈관이자 영혼입니다. 길이가 10km가 넘는 미로 같은 체계로 수만 개의 상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거의 하나의 축소된 도시와도 같습니다. 1979년 바로 이 시장 일대 상인들의 분노가 팔라비 국왕을 향해 폭발하며 세계를 뒤흔든 대규모 철시로 이어졌고 왕실 재정을 마비시키며 최고 지도자의 전임자인 성직자가 최고 권자에 오르는 데 기여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울리는 죽음의 종은 한 체제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중동의 정치 질서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테헤란 시장, 이란의 경제와 정신의 심장이 다시 한번 정치적 폭풍의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전해진 최신 영상들은 시민들이 밀려오는 파도 같은 기세로 시장을 다시 장악했음을 보여줍니다. 1979년처럼 종교적 구호가 끓어오르는 모습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울려 퍼지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전투다라는 외침, 체제 전복을 선언하는 구호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시장 전체의 상인들이 일제히 셔터를 쾅 닫고 가게 밖으로 나와 시위대의 흐름 속으로 합류했습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단순한 거리 시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는 국내 경제 순환의 종지부입니다. 정권의 세금과 전략물자를 제공하던 대시장 자체가 잠겨버리면 이슬람 공화국 정권의 운영체계도 동시에 목을 졸리게 됩니다. 이란 군경은 즉시 시장을 재점거하기 위해 밀려들었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이곳에 뿌리를 내린 토박이 상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그들은 면전에서 거침없는 욕설로 맞섰습니다. 테헤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도 외곽 지역들도 차례로 시위대에게 장악되었습니다. 폭군에 반대하는 구호가 거리마다 메아리 쳤습니다. 남부 이란의 경제 관문이자 전략적 항구도시 아바단에서는 어젯밤 시민 전체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전의 시위가 주로 젊은 남성들이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여성, 노인, 심지어 가족 단위까지 사회 모든 계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반전은 거리의 전선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불씨를 던진 인물은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도전적으로 우리는 적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던 바로 그때 사흘 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인 일론 머스크가 영어로 세 단어를 던졌습니다. 계속 꿈이나 꾸세요. 이 말은 단지 미디어 현상이 아니라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테헤란 대시장에서는 그 구호가 현수막으로 인쇄되어 분노한 군중의 손에 들렸고 많은 젊은이들이 계속 꿈이나 꾸세요를 외치며 정권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엄격한 통신 봉쇄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그 말이 쓰나미처럼 퍼졌다는 사실은
이란의 저항 정신이 이제 지상에만 있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도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위엄,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져 온 권위가 현대 기술의 상징인 일론 머스크에 의해 놀라울 만큼 산산이 깨지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초월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이미지를 세우려 애쓰는 동안 머스크의 가볍지만 냉혹한 트윗, 계속 꿈이나 꾸세요는 수십 년 동안 칠해져 온 신권의 거대한 동상에 내려꽂힌 일격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젊은 세대가 머스크를 우러르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자유의 정신입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진정한 의미의 길잡이를 보고 있습니다. 붕괴는 말 한마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 시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곧 자유, 소통, 그리고 언론의 권리로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머스크는 이란 상공에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에 연결되는 장치들이 도시 곳곳으로 스며들어 시위의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성직자 정권이 네트워크를 끊고 인터넷을 차단해 시민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순간에도 스타링크는 창이 되어 시위 장면과 반항의 영상, 이란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송하며 정권의 정면으로 맞서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때 침범 불가능의 상징이었던 성직자들, 물라 지배 집단은 이제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성직자들의 머리 스카프를 낚아채는 유행은 더 이상 단발적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저류의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신체적 저항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시민을 묶어온 상징 권력에 가하는 정면타입니다. 정권의 전통적 선전 체계조차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 무리의 관료들이 한 대학으로 파견되어 세뇌 집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이스라엘을 타도하라, 미국을 타도하라를 강제로 외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강당 전체에 반대의 야유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순종적인 침묵이 아니라 조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한 세대의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란의 정치 사회적 위기는 더 이상 테헤란이라는 수도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저항의 불길은 나라 구석구석으로 번졌습니다. 북부 이란의 도시살이에서는 시위대가 체포된 사람 한 명을 극적으로 구출하기 위해 군경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현장 영상은 갈색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반격을 이끌며 시위에서 조직적 저항으로의 대담한 전환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부 이란의 도시 하마단에서는 군사 분석가들의 턱을 떨어뜨릴 만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늘 우위를 점하던 군경 대령이 이번에는 군중에게 바짝 압박당하다 현장에서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고 어떤 방벽도 남지 않았으며 군경은 분노의 물결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폭력 위에 세워진 정권에게 이는 적색 경보입니다. 탄압기구의 효율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물가 폭등 속에서 월급으로 빵 몇 개밖에 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이 총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스스로 묻습니다. 왜 우리가 피를 흘려 모스크바로 도망칠 준비를 하는 늙은이를 지켜야 하는가? 아바단 후제스탄 주에서는 경찰이 탄압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시위 행렬을 가족에게 하듯 손을 흔들어 맞이했습니다. 경찰서 위쪽 건물에서 촬영된 영상은 보안 병력이 시민들과의 연대를 암묵적으로 드러냈음을 보여줍니다. 내부 위기는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 한 편이 충격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쿠드스 부대, 이란 정권에서 가장 정예이며 가장 충성적인 부대 소속의 한 장교가 탈영을 선언하고 키스톤 국가군에 합류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는 혁명수비대 군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와 동료들은 이슬람 공화국을 제거하기 위해 행동할 준비를 마쳤다. 영점의 순간을 정의하는 자는 바로 우리다. 말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페르시아어 트윗 한 줄은 이란 내부가 분열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보안 인력이 정권의 혐오를 느끼고 자리를 떠나 시민들 곁으로 돌아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이란의 진정한 병사로 기록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란 불멸의 친위대라는 저항 조직이 호라바트에서 정권의 신권 네트워크를 겨냥한 공격을 벌이며 정권의 신학교들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때 극단적 종교 사상을 전파하던 중심지들이 이제 불길과 연기 속에 잠겼습니다. 저항은 더 이상 단어가 아니라 행동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분석가들을 경악하게 한 또 다른 전개도 있었습니다. 어제 마슈하드에서는 시위 속에서 쓰러진 젊은 이란인들을 추모하는 대규모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장에서 여러 청년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항운동이 시민적 단계에서 무장 단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망명 지도자 레자 팔라비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봉기를 이끄는 살아있는 횃불이라는 것입니다. 이란 내부가 폭발 직전의 압력소처럼 끓어오르는 동안 지역 지정학 판도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뒤따랐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가 붕괴한 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후원 아래 출범한 시리아의 새 대통령 샤라가 리야드로 역사적 방문을 한 데 이어 곧바로 백악관으로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공동성명에서 트럼프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종료한다고 선언했고 시리아가 치러야 할 대가는 이란과의 전면 단절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 테헤란의 우호적인 모든 세력의 숙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최신 보고는 이란과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들이 샤라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오랜 동맹이 등을 돌리는 것을 본 테헤란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 자체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메네이 정권을 향한 전면 반격이 곧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스톤 스물레는 미국의 델타 포스가 이라크 내 이란 국경 인근에 배치되었고 동시에 시리아와 요르단에서 전략적 거점을 장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모든 화살이 이란 신권 권력의 중심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란 당국은 길을 잃은 듯 보입니다. 마치 약물 중독자 같은 몽롱한 상태에서 정부 대변인은 생존 보조금 패키지를 발표하며 이란 국민 한 사람당 매달 100만 리알을 넉 달 동안 지급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100만 리알은 약 0.69 미국 달러에 불과합니다. 리알 가치가 연속적으로 자유낙하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즉각 분노하며 이를 임종 돌봄 보조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정권이 내미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테헤란 대시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그곳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다가오는 새벽을 위한 불씨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에서 마슈하드에 이르기까지 이란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외침은 이제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이슬람 공화국을 향해 연달아 울리는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2026년은 뱀의 또 지구의 대청소의 해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의 썩은 부분이 쓸려나가고 빛이 들어설 자리를 내어주는 해 말입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군의 기습으로 체포되어 곧장 뉴욕 연방법정으로 옮겨져 마약 테러 혐의에 직면했을 때 수도 카라카스는 진정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5일 밤 대통령궁 미라플로레스 인근에서 격렬한 총성이 터져나오며 도심 전체가 축소된 전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날 밤 귀를 찢는 폭음은 기관총 연발 사격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방공 화력까지도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쏘아 올렸고 마치 상공에서 내려오는 모든 공격의 불길을 꺾으려는 듯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정체불명의 비행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군이 공격하기 이틀 전 사라졌던 보병 전투 차량들이 요란하게 등장한 것은 군이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거나 혹은 혼란스러운 방어막을 억지로 세우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계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질문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내부 쿠데타 음모였는가?
아니면 반공 체계의 혼란 속에서 벌어진 전형적인 오인 사격이었는가? 여론이 자주 거론한 가설 하나는 내무장관 디오스다도 카베요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마두로 체제에서 권력 서열 2인자로 여겨졌고 미국이 높은 현상금을 걸 정도로 수배 중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두로가 사라진 직후 카베요가 충성 세력을 급히 동원해 대통령궁을 봉쇄했다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붙잡힌 지도자를 구출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위기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권력 재구조화로 해석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작전에 관한 극비 세부 내용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방금 공개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즉흥적 번개 계획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정교하게 준비된 작전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과 미국 정보 총괄에 따르면 절대적 결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이 작전은 단순한 기습 공격이 아니라 작년 말부터 이어진 추적, 작전 계획, 그리고 반복된 모의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델타포스 같은 정예부대와 야간 전투 편제 전체가 카라카스 방어 구조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을 받았고 마치 그것이 실제 목표인 것처럼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어느 달의 새벽 작전은 대규모 공군 전력을 사용해 베네수엘라의 반공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델타 팀이 마두로의 은신처에 접근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 직후 문을 강제로 열고 제압하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식통들은 마두로와 그의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가 델타 부대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후 헬리콥터로 카리브해 해역에 있던 미 해군의 상륙함으로 이송되었고 마침내 뉴욕으로 비행해 같은 날 미 연방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헤그세스가 특히 강조한 핵심은 공군 지휘부터 야간 작전, 수송과 정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이 작전은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급습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세계 여론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반공체계와 강력한 근위대를 가진 국가인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거의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실은 준비가 극도로 허술했거나 미 특수부대의 타격 앞에서 완벽한 기습을 당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카라카스 도심의 혼란스러운 밤으로 이어졌고 이후 남은 지역 무장 세력과 군 잔여 세력이 밤새 도시 통제권을 놓고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급습은 베네수엘라의 권력 균형을 바꿨을 뿐 아니라 뜨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범죄 혐의를 받는 한 인물을 체포하기 위한 집행작전이었는가? 아니면 지역 전체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군사적 전환점이었는가? 미국 군대가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있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그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뉴욕으로 이송되어 연방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전례가 거의 없는 전개입니다. 작전은 어느 달의 3일 새벽에 진행되었고 미국은 여러 병과에서 온 야간 전투부대와 특수부대를 투입했으며 베네수엘라의 반공체계를 제압하는 공군 작전까지 포함해 전술적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날 마두로와 플로레스는 카라카스를 떠나 뉴욕으로 옮겨졌고 미국 땅을 밟아 중대한 형사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혐의에는 코카인 밀매 공모와 마약 테러 연루가 포함되며 두 사람은 첫 신문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법정에 나타난 사진들에서 가슴에 DEA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호송 요원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미국 마약 단속국입니다. 이는 미국이 이 체포를 군사력만으로가 아니라 마약 관련 법 체계에 따라 법적 절차로도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아니라 미국에서 마약 관련 형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입니다. 어느 달의 첫 신문에서 맨해튼 연방 법정에서 마두로는 수감복을 입고 다소 무거운 걸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플로레스는 테헤란이 아니라 카라카스에서 체포될 당시의 부상으로 의심되는 관자놀이 부위의 붕대를 한 채로 보도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마두로는 신문 과정에서 자신을 전쟁 포로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다음 재판이 3월에 열릴 때까지 구금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국제적으로 이름난 인물들을 변호해온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법적 전략에 투자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유명세가 곧 법정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국면은 이제 단순한 국제 정치가 아니라 미국 사법체계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엄격한 법적 결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마두로가 카라카스의 대통령궁에서 권력의 정점에 앉아 한 나라를 지휘하던 인물이었는데 사흘 뒤에는 미국 법정에 출석해 철창 뒤에서 혐의를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신이 여전히 합법적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미국의 법체계와 현재의 재판 절차 속에서 이것은 이미 한 더석에서 가장 기억될 정치적, 군사적, 법적 격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항상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